어느 날 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집은 인터넷에서 종종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회자되곤 했던 장미저택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살아 나오면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는 내기를 제안했고, 호기심 많은 나는 그 내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저택의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장미저택은 여러가지 전설로 유명한데 그중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집의 주인이었던 백작 부인이 남편의 사망 후 슬픔에 잠겨 저택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매일 밤 정원에 장미꽃을 가꾸며 슬픔을 달랬고, 시간이 흘러 그녀의 혼이 장미꽃 속에 깃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혼이 이 집을 떠도는 것이 목격되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는 것이었다. 저녁 8시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나는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거대한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난로 위에는 백작 부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항상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시간가량이 지나자 섬뜩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한 점은 저택 안 어디에도 시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순간 얼어붙는 공포감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소리는 저택 중앙에 있는 나선형 계단 아래쪽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때 백작 부인이 거처로 삼았다는 방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중앙에 놓인 붉은색 장미꽃 화병이 하나 눈에 띄었다. 방 안을 조사하던 중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단발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내 명확해졌다. 왜 나를 남겨두고 떠났나요? 라는 애원 섞인 목소리였다. 공포에 찔린 나는 방을 뛰쳐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던 중 거실 벽에 걸린 백작 부인의 초상화가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초상화 속 백작 부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붉은 눈시울이 내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즉시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나는 등 뒤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마을에 도착해서야 그 핏기 없는 소리들이 녹아든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내가 겪은 일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찍어둔 사진 속 흐릿한 초상화의 변화와 이상한 그림자들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장미저택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울려 퍼지는 느닷없는 그 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떠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졸업 작품 준비로 상당히 바빴던 시기였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 친구 민수는 나에게 기운을 내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작은 마을로의 여행을 제안했다. 그 마을은 가야리라는 이름의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외딴 곳이었다. 가야리는 민수의 친척이 사는 곳이기도 해서 숙박 걱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다는 말에 나는 끈쾌히 여행을 결정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는 여러 번의 환승 끝에 결국 작은 시골 기차역에 도착했고 민수의 친척 아주머니가 마중을 나와 우리를 픽업해 주었다. 작은 트럭을 타고 좁은 오솔길을 달리던 중 나는 길가에 세워진 묘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약간의 찝찝함을 느끼며 아주머니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냥 오래된 전설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그의 표정이 조금은 굳어져 보였다. 가야리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민수의 사촌인 수연과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다. 마을은 정말 조용했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그런데 걸어가던 중 무언가 내 등을 스치는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서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편안하게 여정을 즐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문득 깨어나게 되었고 귓가에 우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사람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민수를 깨워 그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졸린 눈으로 꿈 아니야? 라고 역으로 물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들었고 그 밤 내내 다시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마을 잔디밭에서 민수와 나는 그 소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수연은 그 소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마을에 한번 들어온 사람 중에서 종종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길 이름이라고 불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개 그 사람들은 잊혀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젯밤에 그 소리가 떠올랐다. 마치 그 소리의 주인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에게 이곳을 빨리 떠나자고 말했고 그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내 불안한 표정을 보고는 동의했다. 짐을 싸서 길을 나서려는 찰나 아주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떠나는 게 이 마을을 위하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겨우 기차 시간에 맞춰 역에 도착했다. 기차에 올라탄 뒤 창밖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오싹했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뒤로 마을 입구에서 무언가 얼핏 나타나 사라지는 걸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형체였는데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내 노트북에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수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업 도중 창밖을 보면 낯선 그림자가 종종 눈에 들어왔다. 가야리에서의 일이 해프닝일 뿐이라 여기려 했지만 괴상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길을 잃은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누군가가 등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텅 빈 방이지만 말이다.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이상한 일이 끝날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3명의 친구 민수, 영훈 그리고 지인은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호수 근처였는데 그곳은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윙윙거렸다.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훈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대. 몇 년 전 여기서 하룻밤 묵은 등산객들 중 몇 명이 그 집에 다녀오고 나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나 봐. 지인은 반응했다. 에이, 그런 얘기는 흔하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집 구경이라도 해볼까?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민수와 영훈은 곧 탐험을 결심했다. 어둠을 헤치고 랜턴을 들고 나아가니 낡고 버려진 집이 허름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집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부엌에는 먼지가 가득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옛날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음침했다. 영호는 농담 삼아 혹시 이 중 한 명이 아직 이 집에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지인은 별로 재미있지 않은 듯 그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뒤를 돌아봤다. 얘들아, 여기 자물쇠가 있는 문이 있어. 그가 외쳤다. 3명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물쇠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영훈은 장난기가 발동해 자물쇠를 힘줘 당겼고 놀랍게도 자물쇠가 툭 하고 풀리며 문이 열렸다.
그 너머로 이어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멈춰있는 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던 것은 낡은 피아노 한 대였다. 민수가 피아노 앞에 앉아 키 덮개를 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절로 원반이 움직이며 섬뜩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세 친구는 겁에 질려 물러났다. 그때 지희가 뭔가를 느꼈는지 이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자. 그 말과 함께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왔고 그들을 따라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와 서로를 확인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밤의 공기는 전과 달리 이상하게 차가웠고 어디선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손전등을 끄고 조용히 서로의 욕조차도 머뭇거리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더 이상 캠핑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고 짐을 서둘러 챙겨 귀경했다. 그들은 서로 그날 밤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지희는 혼자 있던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흐릿한 멜로디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민수에게 전했다. 그 소리는 낡은 피아노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그 일 이후 세 친구는 더 이상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알 수 없는 주위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음을 경험했다. 그 폐가는 그대로 둘 중 하나였는데 그들 모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